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숙종의 여인, 장희빈을 먼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주인공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500년 조선 왕조를 뒤흔들었던 존재입니다.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왕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때로는 피바람 부는 숙청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여인이죠. 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린 아들의 즉위,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배후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중전,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과연 그녀는 단순히 권력에 눈먼 탐욕스러운 악녀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격동의 왕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운의 어머니였을까요? 우리는 그 이면의 진실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을 뒤흔든 거대한 권력 암투의 실체와 그 중심에 선 한 여인의 숨겨진 욕망과 치밀한 전략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녀의 선택과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했던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녀의 삶은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였을까요? 문정왕후의 삶은 사실 순탄함과는 거리가 먼 불안정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명문 중의 명문으로 손꼽히던 파평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났지만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과 시련이 많았죠. 궁에 들어온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여 왕비로서의 입지가 늘 위태로웠을 겁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와 두 번째 왕비인 장경왕후가 있었고 특히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즉 훗날의 인종이 이미 세자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정왕후의 위치는 더욱더 불안정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는 언제든 폐위될 수 있다는 당시의 엄격한 궁중법도와 위기감이 그녀를 짓눌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침내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제13대 왕이 되는 명종입니다.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녀의 입지는 한층 단단해진 듯 보였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았습니다. 세자인 인종이 엄연히 존재했고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외척 세력 역시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종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벽처럼 느껴졌겠죠.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였던 인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병약했다는 기록도 전해지지만 겨우 9개월 만에 인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만 것이죠. 젊고 건강했어야 할 왕의 이토록 뜻밖의 죽음은 당시 조정의 깊은 의혹과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온갖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성하게 퍼져나갔을 테고요. 과연 인종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은밀한 음모와 권력 다툼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선뜻 답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궁궐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혼란의 끝에서 문정왕후의 어린 아들, 명종이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명종이 왕좌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가 국정을 대신하는 수렴청정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는 문정왕후에게 있어 그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그녀의 오랜 야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발판이었습니다.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린 왕의 즉위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문정왕후의 편으로 강력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원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때부터 그녀는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그림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불안했던 왕비의 삶은 이제 절대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확실히 서게 된 것이죠.
과연 그녀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며 역사를 만들어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회, 즉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며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된 이 순간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격동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병약했던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조차도 그녀의 권력 장악을 위한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의 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인종의 병세는 왜 그리도 급격히 악화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궁궐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그 의문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아 조선의 역사를 더욱 음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그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문정왕후의 야심은 숨겨진 그림자처럼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왕좌에는 8살 어린 명종이 앉았지만 아직 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 문정왕후가 국정을 대신하는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죠. 이는 왕의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보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렴 뒤에 앉아 대신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문정왕후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엄과 냉철함 그 자체였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대신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았고 그 어떤 대신도 그녀의 시선을 쉽게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묵직하게 궁궐의 중심을 잡고 선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녀의 결정은 곧 조선의 법도이자 운명이 되었죠. 문정왕후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녀의 동생 윤원영이 있었죠. 윤원영은 누이의 든든한 후원 아래 빠르게 성장하며 조정의 요직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문정왕후의 친정 세력을 일컫는 소유는 기존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이전부터 조정에는 인종의 외숙부인 윤임이 이끄는 대윤 세력이 존재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의 즉위와 함께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왕위가 명종으로 바뀌었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권력의 무게추는 급격히 소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윤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림 세력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소윤 세력의 급부상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죠. 조정은 이제 두 개의 거대한 파벌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뒤에 사실은 자신의 친정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오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권력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조선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끓어오르던 용암이 마침내 분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조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씨앗은 어떤 비극적인 결실을 맺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격변의 시작을 함께 지켜보시죠. 마침내 끓어오르던 용암이 터져나오듯 그 피할 수 없는 격변의 서막은 1545년 을사년 여름에 무섭게 드리워졌습니다. 인종의 짧은 재위가 끝나고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선의 조정은 마치 거대한 두 줄기 강물처럼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죠. 한쪽은 선왕인 인종의 외숙부들이 주축을 이룬 대윤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말로의 잔재를 제거하고 살림 세력을 등용하며 나름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던 이들이었죠.
반대편에는 바로 명종의 외숙부이자 문정왕후의 친동생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소윤, 소윤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단순히 외척이라는 공통점만 가졌을 뿐 왕실의 정통성과 권력의 향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대윤 세력은 명종의 즉위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소윤 세력은 자신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감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너무나도 잔혹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원영과 그의 동조자들이 주도한 고변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좌찬성이었던 이기, 그리고 정순붕 등과 함께 유관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대윤의 핵심 인물인 유님과 유인숙 등을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탄핵하게 했습니다. 이 고변은 마치 불씨가 마른 장작에 옮겨붙듯 순식간에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역모라는 명분 아래 대윤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죠. 유님과 유관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잔혹한 국문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문과 협박 속에서 수많은 선비가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고 목숨을 잃거나 멀리 유배를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궁궐은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한때 조정의 중심으로 활약하던 이들의 절규는 싸늘한 칼날 아래 덧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정왕후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던 그녀에게 대윤 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걸림돌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을사사화는 단순히 두 외척 가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권력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하는 피해 투쟁이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대윤 세력은 뿌리째 뽑혀나갔고 그 빈자리는 소윤 세력, 특히 문정왕후의 친동생인 윤원영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윤원영은 이 사건을 통해 일약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손아귀에 조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법이 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그의 권력망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을사사화는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재가 피바람 속에 쓰러져 갔고 그들의 희생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비극적인 밑거름이 되었죠. 조정은 이제 문정왕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인형극장이 된 듯 보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피해 숙청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손에 쥔 이 절대적인 권력은 조선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권력의 빛과 그림자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을사사화라는 피바람 속에서 문정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졌고 그 옆에는 친동생 윤원영이 조선 최고의 실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제 조정은 그야말로 문정왕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드리워져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사회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그것은 바로 불교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에 그녀의 치세 동안 억압받던 불교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죠.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 천대받던 승려들이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왕실의 존경을 받았고 봉은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문정왕후의 아낌없는 후원 아래 화려하게 중건되거나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마치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탐스러운 연꽃처럼 불교는 다시금 조선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축으로 떠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 진흥책은 유교를 국시로 삼던 당시 조선의 강직한 사림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아니 오히려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편한 변화였을 겁니다. 동시에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손에 쥐어진 절대 권력은 점차 부패의 씨앗을 뿌리며 조선 사회를 병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주변에는 온갖 탐욕스러운 아첨배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했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궁궐 안팎으로 공공연히 횡행하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의 횡포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화려하게 중건되는 사찰의 거대한 불상 뒤편으로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궁궐의 금빛 찬란한 기와는 백성들의 피땀으로 얼룩져갔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고통 속으로 깊이 침잠해져만 갔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도 시간은 흘렀고 어린 명종은 어느새 어엿한 성인으로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비록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척 세력의 막강한 권력에 오랫동안 눌려 있었지만 내심 자신만의 힘을 조용히 키우고 왕권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독하게 때를 기다리던 명종의 시선은 권력의 정점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모습을 예리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테죠.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불안한 고요함처럼 궁궐 안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는 결국 그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1565년 무려 20년간 조선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문정왕후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자 그녀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었던 윤원영 세력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둥이 쓰러지자 그 기둥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함께 무너져 내리듯이 말이죠. 명종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억눌렸던 왕권을 되찾기 위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윤원영은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탐욕스러운 무리 역시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들의 쓸쓸한 퇴장이었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권력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피바람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온전히 누렸던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시대는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죠. 봉은사의 화려한 단청과 대비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쓸쓸한 발걸음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조선의 한 여인이 권력을 쥐었던 사건을 넘어섭니다.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결합하여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 암투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실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정왕후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과연 단순한 악녀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운의 여인이었던 걸까요? 아마도 답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녀의 치세가 남긴 유산은 찬란한 빛과 짙은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절대 권력 뒤에 숨겨진 인간 문정왕후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녀가 떠난 후 조선은 또 어떤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